네,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특별법이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을 10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피해자 범위를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 피해자들은 빚을 더 떠안으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을 맞아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봉하마을에 총집결합니다. 오늘 관련 내용들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 내용, 국회 소위를 통과한 내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상과 범위가 좀 확대가 됐습니다만 피해자들은 뭐 여전히 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께서는 지금 통과된 이 내용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그 전세 사기로 인해서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정말 그 다 길거리로 나앉게 됐으니까. 예. 뭐 그리고 사실 이게 정부가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뭔가 제대로 된 이런 사기극이 집단적으로 벌어지는 환경을 좀 막았어야 되는데. 근데 그 뿌리는 뭐 다 아시다시피 그 임대차 3법 이후에 집값이 폭등을 하고 전세값이 폭등을 하면서 그런 사기가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건 분명합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사과라든가 반성이 없이 그런 공격만을 하고 있는, 왜 이걸 제대로 처리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 공격을 하고 있긴 한데요. 근데 따지고 보면 또 이런 정부의 입장에서는 예. 사기를 당하는 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집 사기뿐만이 아니고 무슨 다른 뭐 토지와 관련된 것도 있고 금융과 관련된 것도 있고 수많은 사기극이 집단적으로 발생을 할 때 그러면 이것을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개인의 사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다 변제를 해줘야 되느냐? 문제는 그 돈이 그럼 누구한테 나가느냐? 그럼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나는 내 주머니에서 돈 안 나간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돈에 대한 것들은 다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국민 세금을 쓴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그 피해자들의 집단성, 그리고 그들의 어떤 어려운 처지, 이런 것들과 정부로서 국민 세금을 그 개인적인 어떤 사기에 변제해 줄 수는 없다는 그 양자 사이에서 나름대로의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사실은 좀 일부라도 보증금을 돌려주고 이제 나중에 회수하는 걸 요구했는데 결국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채택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거고요. 그러니까 전세사기 특별법 이번에 이제 합의가 된 부분들은 미완의 특별법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뭐냐면 말씀하셨잖아요. 정책의 미비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거를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정부 욕할 건 없어요. 지난 정부가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 지난 정부를 이어가는 정부는 지난 정부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탓을 할 필요도 없고 사실과 또 다르고요. 임대차 3법과 전세 사기 발생은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정부 여당에서 이 4,800, 5천, 뭐 한 8천만 원, 9천만 원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사는 그런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세금으로 뭐 사기 피해의 유형 중에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세 사기 부분만 특정해서 해줄 수 없다. 이게 정부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금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세 사기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목숨을 국민들이 끊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별법을 만들 때 이걸 한시적으로 하더라도 좀 묘안을 짜서 그 피해자들이 주장했던 게 채권 매입 기관이 먼저 이거를 매입을 해서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돌려주는 겁니다. 사후정산해 주는 거죠. 예. 이걸 피해자들이 주장한 바를 민주당이 요구를 했던 거고 정부 여당은 그걸 거부한 겁니다. 네. 이유는 그런 이유였는데 그 최우선 변제금 부분도 따지고 보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마지막에 밀어넣었어요. 이거 4,800만 원이라도 받게 해주자. 안 그러면 또 목숨 끊는 국민들이 생긴다. 근데 그마저도 그걸 4,800만 원을 정부가 전해주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빚에 빚을 더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자만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 여당이 전세 사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은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속을 들여다보면 그냥 생색만 내고 실질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국민들에 대한 염려는 없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큰 미완의 특별법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구제 후 구상안 이게 채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이걸 이렇게 선 먼저 구제해 주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예. 경제 전문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안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논의하셨을 거예요. 그로 인한 후폭풍이라든가 그로 인한 반발이라든가 아마 여론조사를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그 변제를 해주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를 하면 아마 변제해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훨씬 많을지도 모릅니다. 왜 내가 그분들 피해에 대해서 왜 내 돈이 들어가야 돼? 국민 세금이 왜 들어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몰라요. 네. 하지만 국가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당장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길거리에 나앉는 것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무슨 경제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그냥 동떨어지게 네. 이런 것들을 국가가 다 구제해 준다라고 시작하면 그것 자체가 다른 수많은 어떤 피해 사례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마다 그것은 다 정부가 구제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제가 뭐 협상장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거기에 있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저는 뭐 나름대로는 그런 경제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는 선상에서 피해자들을 구제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들은 오늘 국회에서 항의 기자회견 열고 법안 예. 수정을 요구한다라는 뭐 건의서를 제출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어쨌든 특별법이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또 변화할 수정될 좀 여지가 있는 겁니까?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이게 뭐 본회의에 상정이 되기 전이고요. 네. 문구 넣는 거는 또 합의를 통해서 넣을 수 있어요. 목요일에 뭐 최종 처리될 최종 처리는 되지만 그래서 피해자들이 이제 달려와서 이건 뭐냐면 이득을 보자는 게 아니라 살려달라는 외침입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국가가 너무 냉정해요. 따지고 보면 이제 뭐 논리를 피는 게 이 사람은 구하고 이 사람은 안 구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 한 번 구하면 다 구해야 된다는 논리인데 국가는 물에 빠지면 일단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응급실에 갔는데 아픈 환자가 왔어요. 죽게 생겼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환자의 돈이 없어요. 예. 돈을 안 받고 치료를 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럼 지금 합의된 부분에서는 그 응급 처치조차 안 됐다고 보시면 안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4,800만 원 돈을 은행 가서 대출을 받는 그 시간도 그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이래서 먼저 구제를 하고 사회 정산하는 게 이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인식 구조가 이 정부가 너무 매정하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지만 돈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돈이 없어서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 살리자 하고 돈을 안 받고 일단 무상 치료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선례를 남기면 다른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무상 치료를 받으니까 이 사람을 죽게 내버려둬야 된다. 이런 논리가 과연 맞는지.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정부 여당이 시간이 얼마 없지만 피해자들이 정말 살려달라는 외침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 법안이 만들어지기까지도 상당히 좀 진통이 있었는데 뭐 피해자들이 계속 목소리를 낸다면 뭐 또 다른 뭐 어떤 여지가 있겠습니까? 아까 지금 소영주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법안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혹시 미비점이 있는지 좀 더 이분들의 어떤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는 뭐 고민들을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이거 유사한 사태가 미국에서도 있었잖아요. 2008년도에 몰기지 크라임이라고 그래서 예. 그 주택담보 사기가 그 은행에 이건 뭐 주체가 좀 다른 거였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은행에서 계속 대출을 해주면서 네. 그 주택들을 계속 구입하게 했는데 나중에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그냥 몸살을 앓았던 거 아닙니까? 네. 그것들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서 저는 좀 안타깝긴 해요. 저런 부분들을 정부가 물론 이제 이렇게 주택값이 막 폭등하고 전세값이 폭등할 때 야 이것이 어떤 부작용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 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했으면 그러면 피해자들이 저렇게 양산되는 것들 혹은 경고라도 좀 하면서 이런 경우에 이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참 아쉽고 앞으로도 정책을 어쨌든 집권 여당이니까 정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만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지금 후쿠시마에 가 있죠. 그리고 예. 원자력 발전소 현장 점검에 나서게 됩니다. 정치권은 이 시찰 실효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야 대표들의 입장 듣고 오시죠. 정부는 검증의 핵심인 실효 채취를 처음부터 포기했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실효 채취 거부가
타당하다 이런 입장까지 낸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숨기고 있습니다. 시료 채취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없고 언론 검증도 없는 산무깜깜이 시찰로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병풍을 서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일본의 심기 경호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합니다. 진실과는 아무 상관없이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사이비 종교 같은 구태를 아직도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문재인 정권 당시에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일본이 IAEA 기준에 맞는 절차를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 자당의 집권 시절은 괜찮다고 하고 지금은 무조건 안 된다는 민주당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여야 대표의 발언 함께 들으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산무깜깜이 시찰이라고 말하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냥 터무니없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각자가 주권 국가입니다. 일본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IAEA라는 국제기구로부터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 됐든 누구든 다른 나라가 들어가서 야, 니들 시료 검출하는 거 내가 못 믿겠으니까 우리 장비로 우리가 검사할래. 라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있겠습니까? 어떤 주권 국가가 그걸 받아들입니까? 우리나라에 만약에 일본이 들어와서 야, 당신들 조사 못 믿겠으니까 우리가 조사할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그거 받아들여야 됩니까? 전 세계 어느 주권 국가도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는 국제기구, 인정된 국제기구가 들어와서 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재명 대표 얘기는 우리가 지금 장비 다 가져가서 그 장비를 가지고 우리가 조사해서 발표를 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네. 주권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외교 관례를 전혀 모르고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거기다가 일본의 심기 경호를 하고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나라 정부가 왜 일본을 심기 경호합니까? 뭐 때문에 심기 경호를 합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생명과 재산이 위협이 느껴지는데 그것을 일본을 위해서 그걸 포기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본인들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금 시찰단이 가는데 시찰단을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예. IAEA에는 한국인도 들어가 계십니다. 예. 그럼 그 한국인이 IAEA에서 조사를 할 때 만약에 일본에서 거짓말 자료를 내놓는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이 만약에 그 시찰단이 갔어. 근데 로 데이터를 다 줄 거 아닙니까? 네네. 원본 자료를 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갔으니까 자, 이 자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채출됐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온 결과는 무엇이고 이렇게 설명을 해줄 텐데 지금 만약에 일본이 그 사실 자체를 거짓으로 우리 시찰단한테 얘기를 하고 IAEA에 이것을 거짓 자료를 냈다면 일본 정부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일본 국민들이 만약에 그것이 밝혀졌을 경우에 일본의 기시다 내각이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국제기구가 일본에서 그렇게 거짓말 자료를 전 세계에다가 거짓말 자료를 냈다고 하면 그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무슨 국제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그 과학계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무조건 반일 감정으로 몰고 가서 마치 우리 정부가 일본 편을 들고 우리 국민들을 건강을 도외시한다는 식으로 이런 정치 공세를 피기 위한 발언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서부 대변인님 말씀 바로 듣겠습니다. 그냥 뭐 간단한 문제 같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부분들은 조금 이상해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제 주권 국가 얘기하셨는데 일본도 주권 국가 맞습니다. 근데 대한민국도 주권 국가입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권한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이 주권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본인들 스스로 영토에서 행하면 되죠. 그러니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본인들이 사용하는 걸 우리가 왜 실효 채취하겠습니까? 밖으로 내보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주권이 침해받잖아요. 중요한 거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 이걸 뛰어넘어서요. 이 방사능이 있을 수 있는 오염수의 어떤 수산물들을 우리 아이들이 먹고 자란다고 생각하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방사능 부분들은요, 축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사는 기성세대들이야 먹고 마시고 그거를 발현이 되는 게 얼마 못 느끼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 먹어요. 예. 그러니까 시찰단이 가서 그런 마음으로 가서 시찰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재명 대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찰을 해라.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말하자면 용인해주는 그냥 들러리로 가면 되겠냐. 예를 들어 시료 채취요. 그다음에 왜 공개하지 않죠? 명단들은 취재도 불허합니다. 뭘 숨기는 거죠?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떳떳하게 여기를 갔다 저기를 갔다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잘 감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늘상 얘기하는 것은 이상한 부분들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는 우리 서울의 석촌호수의 4분의 1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거를 굳이 밖으로 내보내려고 그래요. 그 저장고가 없을까요, 일본에? 골치 아픈 이유들은 본인들이 식수로 사용 못하면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도 없어요, 국제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면 이 도쿄전력이 그 주변에 있는 그 후쿠시마 주변의 그 어업인들에게 4조 4천억 이상의 보상금을 줍니다. 왜 깨끗한데 보상금을 주죠?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그런 보상금 얘기를 하나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상해요. 그리고 시료 채취 부분도 그렇고 이 시찰단에 가는데 피폭 위험이 있어서 제한을 합니다. 그만큼 아직도 후쿠시마 쪽은 방사능의 위험도가 높은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우리 정부가 국민 입장에서 일본에 대한 어떤 주권을 존중하되 주장을 해야죠. 시료 채취를 과학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할 수 있게 해달라. 예.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국민들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가 이거를 가지고 여론전으로 할 게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와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이 음식을 어떻게 책임질 건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런 그렇기 말씀을 드립니다. 때문에 이 시찰단의 이제 국민 보고 필요성을 이제 거론하면서 귀국하고 국회 출석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박광훈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가능성도 물론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걸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요. 예. 가는 곳곳마다 이거는 왜 안 했어, 저거는 왜 안 했어 하면서 계속 꼬투리를 잡고 공격을 할 거리를 만들지 않고 전문가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양심에 따라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분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전문가들이 보고서 이러이러한 것을 보고 왔다라고 국회에 말씀드리는 것, 그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기 앞바다에, 후쿠시마 앞바다에다 이제 방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태평양을 건너서 쭉 돌아서 미국으로부터 먼저 갔다가 이제 우리나라까지 3년 뒤나 4년 뒤에 이제 다시 해류가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한테도 피해를 끼치는데 왜 지적을 할 수가 없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니 미세먼지와 황사는 중국으로부터 넘어옵니다. 그것도 매일 넘어오고 매달 넘어옵니다. 우리 시찰단이 사료를 가지고 가서 중국에 가서 야, 니네 황사와 미세먼지 우리가 조사를 할게. 중국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러시아, 중국, 뭐 혹은 일본, 미국이 들어와서 야, 우리가 조사하겠어 라고 하면 우리가 그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거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 이게 지금 그 일본도 자기 나라 국민의 어떤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정권인데 예. 마치 지금 제일 후쿠시마 앞바다에다 뿌리고 있는데 그걸 방류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자기 나라 국민의 건강을 생각 안 하고 그 문제가 있는데 그걸 뿌려요? 그럼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만약에 그 후폭풍 후유증이 나기 시작하면. 그래서 저는 너무나 지금 감정적이고 국민 건강과 관련한 프레카드가 걸려 있는 거 보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온 국민이 반대한다 그러고 무슨 거기 수산물 먹기 싫다라고 이런 프레카드를 막 걸어 놓으셨어요. 예. 아니 우리가 언제 수산물 수입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국민 건강을 두고서 과거에 광우병 때도 그랬는데 이렇게 감정을 건드리는 이 두려움을 그 알겠습니다. 공포를 조장하는 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두 가지 팩트 짧게 체크는 해야 될 것 발로 같아요. 첫 부탁드릴게요. 번째는 예. 후쿠시마 앞바다에 뿌리는 게 아니라요. 본인들도 찝찝하니까 태평양까지 파이프를 끄집어내서 거기에 뿌립니다. 본인들 앞바다에 뿌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상하잖아요. 두 번째 말씀드리면 못 받아들인다? 중국이 못 받아들이고 일본이 못 받아들이니까 포기한다?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못 받아들이면 중국과 일본에 요구 못 합니까? 요구해야죠.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건강권에 대해서는 최소한 안 받아들이더라도 끊임없이 주장을 하는 것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자세여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 한 가지만요. 예, 짧게 정의용 들어볼게요. 당시 예, 예. 문재인 당시의 외교부 장관이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나 황사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단 한 번이라도 중국에 대해서 시찰단을 보낸다든가 항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왜 안 합니까, 그거는? 왜 안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 탓만 하시고 저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이 정부는 무조건 뭐를 안 되면 문재인 정부 탓인데 제가 말했잖아요. 뭔가 전 정부에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울 생각은 하지 않고 당신들이 그랬으니까 우리들 할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발전이 정의용 당시 있겠습니까?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짧게 듣고 IAEA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분에 있어서는 과학적 검증 비슷하게 똑같이 얘기한 겁니다. 예. 과학적 검증이 분명히 있다면 예.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는 예. 것인데 그 코트만 따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당시에 오염수 방류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일본에 항의했던 겁니다. 항의했던 게 준데 그 코트만 뽑아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랬어.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이 없어. 창피한지 알아야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여기까지 관련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요. 예.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됐잖아요. 그리고 장관 후보자로 박민식 현 보훈처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그 인사청문회에서는 총선에 출마할 거냐는 야당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관련한 내용들 함께 보시죠. 내년 총선 출마하십니까? 일어났을 때부터 잘 때까지 오로지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만 생각을 합니다. 총선 출마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정치적인 거를 제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그동안의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 질의의 핵심이 아니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보훈처가 보훈부로 막 승격이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야당 의원님들이 다음 총선에 출마할 거냐 말 거냐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여기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조금 어정쩡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우리 야당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받는 거다. 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네, 아무래도 총선이 뭐 내년 4월이기 때문에 총선 출마 여부를 야당에서는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뭐 박 후보자의 뭐 변호사 시절의 정관예우 의혹이라든지 뭐 겸집 의혹, 이념 편향 논란 뭐 이런 것들을 좀 검증하겠다라고 이뤄졌던 어제 자리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적절한 인사라고 보시는지요? 뭐 적절해 보지는 않겠죠. 국민 눈높이에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선출직 공직자가 요구받는 건 청렴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자리까지 가기에는 뭔가를 본인이 얻는 게 있잖아요. 고위공직자로서. 그러면 본인이 처신을 나는 고위공직자로서 살 거야라고 하면 그 전에 그 고위공직자 전의 생활 부분들도 솔직히 여러 가지로 살펴봤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박민식 전 의원이 뭐 지금 이제 후보자죠. 예. 보훈부죠. 보훈부 후보자께서 보훈부 장관이 될 거라고 생각 못하고 행동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통과는 되겠죠. 그리고 더 아쉬운 것들은 이 보훈부를 새로 격상을 해서 장관을 맡겨놨는데 6개월 뒤엔 총선입니다. 박민식 장관 후보자가 본인은 출마하겠다고 얘기를 딱 잘라서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나 출마는 안 합니다라고 말 못하는 거 보면 야 이거 새로운 보훈부를 만들어 놓고 6개월짜리 정치 이력을 쌓게 해주는 예. 이런 인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윤석열 정부의 좀 아마추어식 아니면 너무나 국민을 무시하는 인사가 아닌가라는 좀 평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김종혁 위원장님께도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뭐 예를 들면 정관예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과거의 의혹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 뭐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아니 출마를 할지 말할지가 왜 저렇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걸 왜 따져 묻죠? 본인이 나중에 결정을 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있으면 유권자들이 심판을 하실 것이고요. 그게 왜 여기서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다른 것들도 아니고 그 사람의 뭐 철학이라든가 가치라든가 혹은 뭐 그 보훈부에 적합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혹은 살아온 과정이 어떤지 이런 것들 따져 묻는 건 꼭 필요하고 해야 되지만 아무래도 출마할 출마하면 거냐, 그 말 공직자는 선거 90일 전에 사퇴해야 되니까 뭐 얼마 수행을 못한다 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근데 지금 임명을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계속 해오신 거 아니에요. 그 정권이 바뀐 다음에 계속 국가보훈처장으로서 활동을 해오시고 그러다가 보훈부로 승격이 되니까 거기서 청문회를 하게 된 건데 뭐 지금 만약에 임명을 해서 6개월 뒤에 다시 물러나게 한다면 야 이거 무슨
경력 쌓아주려고 저런 식의 장관을 임명했구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 자체가 별로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 공직이라는 게 처와 부는 완전 다릅니다. 그렇죠. 이제 처의 조직 구성도도 그렇고 부가 생기면은 그 본부부터 시작해서 조직 구성을 다시 해야 돼요. 정부 조직을 하는 최고의 수장이 박민식 장관 후보자가 될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걸 하기도 전에 잠깐 있다가 가는 거예요. 처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가처 철학을 가지고 이끌어 왔겠죠. 인정이 되나 부가 됐을 때는 처장을 출마하실 것 같으면 처장을 그만두고 출마 준비를 하시고 보훈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람으로 임명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국민들에게 눈높이에 맞고 현 정부가 박민식 말하자면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라는 비판도 면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게 좀 상식선일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이제 코인 논란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는 시작이 되었고 국회에서도 뭐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여러 법안들의 개정안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좀 징계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두 분께서는 일단 국회에서 지금 이렇게 내놓고 있는 이 법안들이 사실은 뭐 움직임 자체에 대해서는 뭐 의미가 있다라고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자체가 큰 뭐랄까요 실효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또 후폭풍이 일 만큼 어떤 뭐 강제성이 있겠느냐라는 이제 시각도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국회가 공직자 재산 등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로 돼 있었던 예. 그 코인에 대해서 그 등록을 하게 하겠다는 건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야가 힘을 합쳐서 꼭 이뤄내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그게 지금 핵심은 아니잖아요. 지금 코인 자체가 범죄도 아니고 코인을 갖고 있다고 해서 범죄는 아닙니다. 그것이 김남국 의원처럼 뭔가 의혹스러운 부분들이 자꾸 제기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 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김남국 의원이 과연 그 적법한 행동을 한 것인지, 그 돈의 출처가 어딘지, 그리고 그것을 정보를 미리 사전에 입수한 것은 아니었는지, 그리고 그 돈에서 얼마를 벌어서 어떤 식으로 돈을 배분을 했는지, 누가 얘기한 대로 거기서 자금 세탁을 한 것이 아닌지, 그게 밝혀지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휙 넘어가면서 뒷부분, 뭐 윤리위에다가 보내서 윤리위 제재를 받게 한다라든가 예. 무슨 뭐 청문회를 한다, 공청회를 한다, 무슨 법을 만든다.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당장 안 해도 돼요. 그렇게 급한 문제도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물타기처럼 가버리는 게 아닌가. 김남국 의원 본인이 나와서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그것을 밝히고, 그리고 민주당 그 대표 이재명 대표도 본인의 최측근이었잖아요. 예. 그 최측근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해라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지시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사태는 이상하게 지금 다시 산으로 가고 있고 국회에서 이루어졌던 수많은 일들이 그렇듯이 본질과 상관없는 다른 쪽으로 지금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징계와 관련해서 좀 속도를 내자 김기현 대표도 뭐 직회부를 통해서라도 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절차대로 가겠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그게 민주적 절차죠. 뭐 그리고 어떻게 징계 범위를 이미 정해놓고 합니까? 특위가 진행된다는 건 그 사람한테 소명을 받아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명을 벌써 얘기한다는 자체가 그 자체가 불순한 겁니다. 뭔가 말하자면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예. 뭐 청문도 받아야 되고 자문도 받아야 되고 의결도 해야 되고 본회의에 뭐 상정도 해야 되고.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 어떤 코인 사건에 대해서는 늘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인정을 합니다. 김남국 의원 자체가 처신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어떤 징계 절차 부분에서도 좀 미온적이었던 부분에서 비판에 자유로울 수는 없으나 지금 현재 그 가상자산법을 통과시키고 이런 게 물타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잘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국회에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정치적, 도의적, 윤리적 그렇죠.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검찰에서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윤리위에서 지금 절차에 따라서 하는 부분들을 여야 간사끼리 최대한 기한을 빨리 당겨서 처리하자라는 것은 이미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단박에 그런 걸 다 없애버리고 본회의 직상정해서 제명하자. 이거는 정치적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절차가 왜 필요합니까? 여론 재판하고 그냥 느낌대로 하고 사람들이 한 사람을 그렇게 막 몰아세워서 당신은 자격 없어 제명감이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들은 이거는 절차를 진행하는 뭐냐면 민의 정당에서 좀 이거는 좀 무리한 행태다라고 좀 보입니다. 예,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4주기입니다. 그래서 여야 지도부가 이제 추도식이 열리는 봉하마을에 지금 이미 좀 출발해서 가 있는 상황이고, 오늘 좀 지켜봐야 하는 것들은 뭐 여야 지도부가 만나서 오늘은 조금 좋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눌지, 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작년에 이어서 또 오게 되니까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등등이 될 것 같은데, 좀 어떤 그림 좀 예상하고 계세요? 아니 어쨌든 뭐 우리 전직 대통령이고 고인이 되신 분이니까 예. 그 앞에 가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고인을 추모하는 모습들을 정중하게 예를 갖추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 문상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상하러 간 사람들끼리 얼굴 붉히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너무 대면대면한 이제 모습들을 네. 여러 차례 이제 보였기 때문에 네. 눈도 마주치지 않고 뭐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은 모습들이 사실 많이 포착이 됐잖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불의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뭐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반박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예. 저는 뭐 고인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런 추도식에 참석을 해서는 서로가 이 고인이 뭐 어쨌든 나라를 우리 전직 대통령이셨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미 FTA도 추진했고, 그다음에 강정마을 해군기지도 만들어냈고, 지금 현재 민주당의 어떤 정책이나 방향과는 전혀 다른 결이 다른 그런 정책들을 많이 밀어붙이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또 그 돌아가신 다음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노무현은 좀 달랐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래서인 것 같고요. 그건 네. 뭐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정말로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거기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는 듯한 모습이어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소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이게 뭐 노무현 대통령님의 14주기 추도식인데 뭐 정치인들이 거기서 뭐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하겠습니까? 추도하러 왔으니까. 다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사람 사는 세상의 가치, 그다음에 시민주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역사의 진보에 대한 가치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여야 공히 이야기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 존경했다라고 뭐 울먹였던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좀 뭐 정치적인 행보나 뭐 좀 불협화음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좀 이제 예견하건데 김기현 대표랑 이재명 대표랑은 이번 봉하마을 가서는 눈을 마주칠 것 같아요.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없어요. 5.18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대통령이 계시는데 친한 척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단언컨대 네. 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 이 추도식 가서는 좀 눈도 마주치고 예. 얘기도 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짧게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 대통령 무슨 상관이에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셔서 이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